지난 경기에서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규 선수가 특히나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조규성 선수와 다른 점은 뭐냐면, 조규성 선수는 앞쪽에서 조금 싸워주는 건 잘해요. 싸워주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쪽에서 어쨌든 머리를 가져다 대는 역할, 부딪히면서 골대로 슈팅을 가져가는 이런 역할, 이거는 조규성 선수가 주민규 선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원톱 자리에 더 요구되는 덕목은 아무래도 손흥민을 빛나게 해주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가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손흥민을 위한 공간, 연계 플레이, 이런 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패턴이 태국이 되게 라인이 좁잖아요. 라인이 좁아서 이 안쪽으로 패스가 가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상대의 압박을 받으면서 둘러싸이면서 볼을 받게 되니까 공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별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민규한테 볼을 보낸다. 그럼 주민규가 앞에서 싸웁니다. 싸워주면 주민규 선수의 요 뒷공간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 손흥민 선수가 되게 단순하게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였죠. 그래서 손흥민과 주민규의 이 관계가 지난 경기 보신 분들은 정말 케인과 손흥민의 관계랑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셨던 것도 되게 당연해요. 해리 케인처럼 주민규 선수가 버텨주고 손흥민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참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무래도 태국이 홈이에요. 홈인데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역습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나왔었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이 측면 공간이 좀 비게 돼요. 그리고 이 중원 라인에 황인범과 백승호, 이제 요 미드필더 라인도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백승호, 황인범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면 수비적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약간 미드필더 라인의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재성 선수가 약간 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붙어있는 수비수들을 좀 떨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 실제로 이재성 선수가 앞쪽으로 계속 많이 달려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붙어있을 때 이재성이 수비를 분산시켜 놓는다, 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경기 히트맵을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지만 실제로 플레이한 위치는 가운데에서 많이 뛰었어요. 물론 후반전에는 원톱으로 뛰기도 했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의 위치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들어왔죠. 반면에 이재성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요, 이재성 선수는 중앙 지역에서 뛰다가 손흥민 선수가 비워두는 왼쪽으로 뛰어가죠. 되게 이게 명확한 히트맵이잖아요.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장면에서 이 수비 라인 3명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았다 라고 하면 여기서 볼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재성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본인이 뛰기 시작해요, 앞으로.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붙어있던 수비가 이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뛰니까 태국의 수비수들이 이재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손흥민에게 붙어있던 수비가 이재성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뒤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성 선수가 컷백을 줄 때 손흥민 선수가 이 앞공간으로 들어오고 이재성 선수에게 끌려갔던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민규 선수랑 이게 왜 관련이 있느냐?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미드필더 라인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수 숫자가 적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황인범과 백승호 두 명의 선수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해야 되는데, 심지어 황인범 선수는 공격적으로 좀 올라가는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백승호 혼자 남게 된다. 그런데 지난 경기도 봤던 것처럼 태국의 공격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역습을 할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런 걸 생각을 하면 클린스만 감독도 그랬고 벤투 감독도 그랬었고, 미드필더의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로 배치를 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손흥민 원톱을 두는 걸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왼쪽에 정우영 같은 선수를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비워두는 공간 없이 우리가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일 없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에 보다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중원의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홈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도 태국 원정에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조금은 더 밸런스가 잡힌 이런 전형을 만들 필요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좋아도 주민규 선수를 원톱에서 빼고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는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국을 만나서 46경기를 했고요. 30승 8무 8패예요. 근데 이 8패 있죠, 8패. 이 패배가 전부 다 태국 원정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98년에 아시안 게임. 이때 아시안 게임은 성인 국가대표팀이 나갔기 때문에 A매치거든요. 이때도 태국에서 패배. 그 전에도 이제 올림픽 1차 예선. 이때도 이제 그 성인 대표팀이 나갔어요. 그때도 태국에서 패배. 그 전에도 킹스컵 태국에서 패배. 태국 원정에서 패배를 했어요, 다. 딱 한 번. 이 말레이시아에서 패배한 거. 65년에. 이때 빼면 태국에게 당한 패배가 모두 다 태국에서 원정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거를 고려해도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가 월등히 이제 수준이 높긴 하지만 태국 원정인 만큼 우리가 중원에서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는다는 선택을 한다면 주민규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는 것보다 손흥민 원톱을 기용하는 걸 황선홍 감독이 고려해 볼 법하다. 다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살려준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태국이 본인들의 홈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을 지난 경기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이 이 팀이 생각보다는 좋네? 라고 느껴졌던 게 수비만 해서가 아니죠. 이 팀이 라인을 어느 정도 높여요. 라인을 높인 다음에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방에서 압박할 때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근에 뭐 토트넘 경기를 볼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역할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가 김민재의 한쪽 공간을 막아요. 막으면 당연히 김민재 선수는 한쪽으로밖에 패스를 못하죠. 그러면 그때 태국 선수들이 한쪽으로 달려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을 태국이 생각보다 되게 조직적으로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했던 장면이거든요. 오른쪽에서 우리가 볼을 잡고 있다가 백패스를 해요. 백패스를 하니까 김영권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태국의 공격수가 김영권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요 오른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영권 선수가 볼을 잡아서 다시 백패스를 하죠. 그러니까 태국의 선수들이 모두 다 우리 빌드업의 방향을 한쪽 측면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에게 볼을 보내줬을 때 이미 태국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을 이제 방해를 하고 있죠. 점점 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태국의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서령우 선수가 볼을 받을 때 태국 선수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이미 한쪽 측면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령우 선수가 백승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여기서 압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백승호 선수가 실수를 해서 태국이 압박을 성공해요. 볼을 뺏은 다음에 여기서 역습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생각보다 태국이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한쪽으로 우리를 몰아세운 다음에 거기서 실수를 유발하고 거기서 볼을 뺏어서 역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압박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조직적인 탈압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 뭐 조직적으로 뭐 엄청난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탈압박의 가장 쉬운 방법은 체격 조건이 좋은 최전방 공격수를 활용해서 그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단순해요. 이거는 복잡한 조직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국이 막 압박을 들어와요. 압박을 들어올 때 주민규 선수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주민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등을 지고 특히나 주민규 선수의 장점이 미드필더로도 뛰었었던 그래서 주민규한테 그냥 볼 던져주고 탈압박을 못하겠으면 그리고 태국에서는 더 전방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거니까 주민규에게 볼을 주고 주민규가 볼을 받아서 뛰어가는 뭐 손흥민에게 연결을 해준다. 그 순간 우리는 태국의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아주 좋은 공격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장면이 지난번 태국과의 경기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이 장면도 태국이 되게 조직적으로 압박을 해요. 조현우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스트라이커 한 명이 조현우 선수에게 달려들면서 조현우 선수가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김민재 선수가 잡으니까 태국 선수들이 계속 몰려듭니다. 한쪽 측면으로.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앞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태국이 압박에 이제 그물을 치면서 여기서 이제 공간을 가둬놓는 거잖아요. 압박이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한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황인범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혼자서 막 두세 명을 뚫고 나갈 순 없으니까 단순하게 주민규한테 줍니다.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살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진짜 이거는 주민규 선수가 우리 국가대표팀 내에서 제일 잘합니다. 해리 케인처럼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와요. 그 다음에 뛰어 올라가는 주변 선수에게 주민규 선수가 진짜 뭐 볼터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돌려놓으니까 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수비수를 주민규 선수가 이미 끌고 나왔고 수비수를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한 명이 올라왔죠. 그래서 태국이 애초에 수비 숫자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민규 선수가 수비수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하니까 우리의 공격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앞쪽에 우리 선수들이 태국의 수비수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를 통하는 패스 한 번에 우리가 곧바로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제 태국이 본인들의 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할 거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전방 압박을 할 때 주민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단순하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빌드업을 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규를 활용한 탈압박을 활용해보자, 이런 방법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국이 본인들의 홈에서 더욱더 강력한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태국의 총리가 SNS를 통해서 이번 월드컵에서 승점 1점당 3천만 바트, 그러니까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선수들한테. 그런데 이 승리 수당을 이번 경기에서는 올려서 한국한테 이기면 900만 바트, 3억 3천만 원, 그리고 비겨도 300만 바트,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전방 압박에 대한 것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태국의 약간의 그 분위기 자체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난 경기를 한 다음에 본인들도 약간 이거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주민규 선수가 나와서 탈압박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방향이 이번 경기를 잘 풀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주민규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 다만 이제 그건 이제 황선홍 감독의 선택이겠죠. 주민규 선수를 이제 내세워서 최전방에서 손흥민을 살리고 탈압박을 할 때 주민규를 활용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면서 아예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특히나 탈압박할 때 미드필더 라인에 백승호, 이재성, 황인범, 홍현석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미드필더 라인에 많이 배치하면 우리가 주민규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원톱을 활용한 탈압박, 미드필더 라인이 많다면 미드필더 라인들의 이제 기술적인 탈압박,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황선홍 감독이 할 건데, 지난 경기에서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다음 경기도 뭔가 주민규 선수의 원톱이 우리 대표팀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교체로 나오든 선발로 나오든 주민규 선수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긴 하다. 그래서 뭐 이번 경기도 주민규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